2025년 9월 제 휴대전화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5월 1,000만 원 보장, 숙식 제공, 해외 고객센터 근무. 20번도 더 읽었습니다. 그때 저는 32, 비정규직 계약이 끝난 지 5개월째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48만 원. 월세 독촉 문자가 하루에 3번씩 울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2025년 가을 캄보디아 보코르산 인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갇혔다 귀국한 피해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서라도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겪은 29일 그 기록을 여러분께 남깁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해외 사업팀 김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침착했고 설명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본사를 둔 고객센터입니다. 한국어 가능 상담사가 필요해요. 월급은 미화로 계산되고 숙소는 회사가 제공합니다. 비자는 저희가 처리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나요? 김 과장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금융상품 안내입니다. 한국 고객 대상으로 대출 상담, 카드 혜택 설명, 그런 거죠. 불법 아니냐고요? 캄보디아 정부 허가받은 정식 법인입니다. 서류 보내드릴까요? 다음 날 이메일로 사업자 등록증 스캔본이 왔습니다. 크메르어로 빼곡한 문서, 하단에 붉은 도장. 진위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집주인은 이번 주 안에 나가라고 통보했고 친구에게 빌린 돈은 이미 석 달째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출발 가능하세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요. 그는 만족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항공권은 내일 오전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짐은 간단히 싸세요. 거긴 더우니까 반팔이랑 슬리퍼면 됩니다. 2025년 9월 23째 인천공항 제2터미널. 저는 캐리어 하나를 끌고 출국장에 섰습니다. 탑승권에는 프놈펜 포첸통 국제공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비행시간 5시간 40분. 기내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달라질 거야. 한 달만 버티면 1,000만 원, 석 달이면 3,000만 원. 빚 갚고 전세 계약금 모으고 그 다음엔 프놈펜 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였습니다. 습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지나자 손팻말을 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국 고객센터 픽업이라는 한글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힘들었죠? 차 바로 앞에 대기 중입니다. 검은색 승합차였습니다. 에어컨은 시원했고 생수 한 병이 컵홀더에 꽂혀 있었습니다. 운전사 옆자리엔 다른 한국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이는 선글라스를 낀 사람. 그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세요. 내일 아침 7시에 오리엔테이션 있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좁은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론 논밭과 야자수, 녹슨 간판들이 지나갔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산자락 비포장 길로 들어섰습니다. 먼지가 뿌옇게 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제가 물었습니다. 선글라스 남자가 답했습니다. 깜포시요. 조용한 곳이 일하기 좋거든요. 철제 대문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경비원 2명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 보였습니다. 창문엔 쇠창살, 옥상엔 CCTV 4대. 교육센터라는 한글 간판이 바람에 덜컹거렸습니다. 여기서 생활하시면 됩니다. 선글라스 남자가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좁은 방 하나. 2층 침대 2개, 플라스틱 책상 하나. 창문은 없었습니다. 방 안엔 이미 3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인, 모두 20대에서 30대. 그들은 저를 보더니 고개만 까딱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여권이랑 핸드폰 주세요. 선글라스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요? 그는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규정입니다. 분실 방지 차원에서 회사가 보관해요.
걱정 마세요. 필요하면 언제든 돌려드립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여권과 휴대전화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는 투명 지퍼백에 넣더니 복도 끝 사무실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자물쇠 잠기는 소리. 계약서는 내일 쓸 거예요. 오늘은 쉬세요. 복도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룸메이트 중 한 명이 작게 말했습니다. 나가고 싶으면 지금 소리 질러요. 내일부턴 늦어요.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도엔 불이 꺼지지 않았고 CCTV 적외선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창밖으론 개 짖는 소리, 누군가 고함치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 그게 제 자유의 끝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삐익 소리와 함께 복도 스피커가 울렸습니다. 전원 집합. 3분 안에 1층 교육실. 룸메이트들은 아무 말 없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수도 하지 않은 채 슬리퍼를 질질 끌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교육실엔 이미 60명 가까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인, 20살부터 40살까지. 어떤 이는 멍한 눈으로, 어떤 이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단 위엔 어제 그 선글라스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팀장 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박 팀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고객 상담사입니다. 일은 간단해요. 이 스크립트대로 전화하고 고객이 응답하면 상담 연결. 그게 전부예요. 그는 A사 용지 5장을 나눠줬습니다. 제목은 대출 안내 상담 매뉴얼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저금리 대출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대출 신청한 적 없는데요. 박 팀장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고객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죠? 스크립트 2페이지 읽어보세요. 착오가 있으셨나 봅니다.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그 다음 개인정보 물어보고 명단에 체크. 제 옆자리 청년이 물었습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박 팀장은 웃음을 멈췄습니다. 불법? 여기 캄보디아예요. 한국법 안 먹혀요. 그리고 여러분, 선택권 있어요? 여권 어디 있죠? 핸드폰은요? 돌아갈 비행기 표는 누가 끊어줄 건데요? 실습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각자 낡은 스마트폰 한 대씩 지급받았습니다. 인터넷은 안 됐고 전화 기능만 살아 있었습니다. 명단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엑셀 시트, 이름 나이 전화번호가 빼곡했습니다. 7,000개 넘는 줄. 오늘 타깃 30통 못 채우면 잠 없다. 박 팀장이 교육실을 돌며 소리쳤습니다. 한국인이 제일 잘해요. 발음 좋고 신뢰감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온 거예요. 실적 내세요. 한 건당 2,000원 적립됩니다. 한 달 100건 넘으면 보너스 100만 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 3번, 끊김. 두 번째, 5번째, 10번째. 대부분 받지 않았습니다. 20번째쯤 한 남성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스크립트를 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상대는 욕설을 퍼붓고 끊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겨우 8통을 연결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아, 대출이요? 나 돈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스크립트 3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먼저 신분증 앞뒤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순순히 응했습니다. 지금 보낼게요. 전화를 끊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방금 뭘 한 걸까요? 박 팀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요. 이게 일이에요. 감정 버려요. 저는 물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정말 대출 나가나요? 그는 코웃음 쳤습니다. 그건 본사 일이고 당신은 연결만 하면 돼요. 저녁 6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칠판에 이름과 숫자가 적혔습니다. 저는 11건, 꼴찌에서 3번째. 1등은 48건.
박 팀장이 1등 청년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프로예요. 배워요, 여러분. 그리고 꼴찌 3명을 가리켰습니다. 너희는 남아. 교육실이 비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3명만 남았습니다. 박 팀장 뒤로 덩치 큰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경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30건 못 채웠죠? 규칙은 규칙이에요. 그는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나와요. 복도 끝, 야외 운동장이었습니다. 철봉 2개가 서 있었습니다. 매달려요. 팔 떨어질 때까지. 저는 항의했습니다. 이건 부당해요. 저 신고할 겁니다. 경비 한 명이 제 팔을 비틀었습니다. 신고? 누구한테요?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저는 철봉에 매달렸습니다. 처음엔 버틸만 했습니다. 30초, 1분. 하지만 2분이 지나자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3분째 손가락에 힘이 풀렸습니다. 털썩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경비가 말했습니다. 다시. 저는 5번을 반복했습니다. 손바닥엔 물집이 잡혔고 어깨는 빠질 듯 아팠습니다. 밤 9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룸메이트 중 한 명이 물수건을 건넸습니다. 손 닦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한 명이 도망쳤어요. 담 넘어서. 근데 사흘 만에 잡혀왔어요. 지하실로 끌려갔는데 그 이후론 못 봤어요. 지하실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본관 뒤쪽에 있어요. 거긴 들어가면 안 돼요. 나온 사람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도 처음엔 당신처럼 생각했어요. 신고하고 도망치고. 근데 이젠 몰라요. 여긴 밖이 더 무서운 곳이에요.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스크립트를 외웠고 목소리 톤을 조절했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받으면 더 친절하게, 젊은 남성이 받으면 더 단호하게.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22건, 37건, 43건. 박 팀장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역시 한국인이야. 빠르네. 하지만 밤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목소리가 돈이라면 제 양심은 어디에 팔았을까요? 오늘 통화한 38명 중 몇 명이나 진짜 피해를 입을까요? 저는 가해자인가요? 피해자인가요?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바닥 물집만 두꺼워졌습니다. 2주째 되던 어느 밤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놓으라고. 내가 뭘 잘못했어. 문틈으로 내다보니 한 청년이 경비 세색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본관 뒤쪽으로. 지하실로. 다음 날 아침 그의 이름은 명단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곳에 온 지 20사흘째 되던 날,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교육실 집합, 8시부터 밤 10시까지 전화. 하루 평균 45건. 손바닥 굳은 살은 이제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스크립트는 눈 감고도 읊을 수 있었습니다. 10월 15일 밤, 저는 평소처럼 복도 끝 휴게실에 있었습니다. 30분 휴식 시간, 유일하게 TV를 볼 수 있는 곳. 낡은 브라운관 텔레비전 한 대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케이블 채널, 한국 뉴스가 나왔습니다. 음소거 상태, 자막만 흘러갔습니다. 그날 뉴스는 평범했습니다. 날씨, 정치, 경제.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하단 자막 속보가 떴습니다. 외교부, 캄보디아 특정 지역 여행경보 상향. 복고르밥에 포입해 여행금지 지정.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복고르. 여기였습니다. 자막은 계속 흘렀습니다. 범죄 조직 한국인 피해 급증. 2025년 10월 16일 0시부터 발효. 저는 벽시계를 봤습니다. 11시 42분. 20분 후였습니다. 뉴스는 금방 넘어갔습니다. 연예, 스포츠. 하지만 제 머릿속엔 그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바깥이 우리를 찾고 있다. 자정이 되기 5분 전 보안원 한 명이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시간 됐어. 방 들어가. 저는 물었습니다. 뉴스 좀 더 보면 안 될까요? 그는 대답 없이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딸깍 화면이 꺼졌습니다. 규칙이야. 12시 소등. 저는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며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11시 58분. 방으로 돌아오는 길, 복도엔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야, 너도 봤어? 뉴스에 여기 나왔대. 복고르 여행 금지래. 한국에서 난리 났대. 그럼 우리 구하러 오는 거 아냐? 목소리들은 떨렸습니다.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소리. 저는 룸메이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뉴스 봤어요? 여행 금지 발효됐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층 사람들한테서 들었어. 한국 정부가 합동 태스크포스 만들었대. 경찰이랑 외교부랑.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여길 찾아올까요?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저 사람들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교육실에 모였을 때 박 팀장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옆엔 본 적 없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쯤 양복 차림. 이사님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마이크도 잡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뉴스 본 사람 있나요? 아무도 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코웃음 쳤습니다. 다 봤으면서.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한국 정부가 여기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묶었어요. 왜? 당신들 때문이에요. 한국인 피해자가 많으니까. 그는 천천히 교육실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고요?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여긴 캄보디아예요. 한국 경찰 권한 없어요. 외교부. 서류 작업이나 해요. 당신들 찾으러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꿈 깨세요. 하지만 그날 오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출입구 철문에 자물쇠가 하나 더 걸렸습니다. CCTV가 2대 추가 설치됐습니다. 경비원 숫자가 6명에서 1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전봇대처럼 복도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한 청년이 경비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경비가 늘었어요? 경비는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안전 강화야.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가두는 거라는 걸. 밤 8시, 저는 화장실 가는 길에 본관 사무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이사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드 전부 교체해. 통화 기록 남기지 마. 명단 파일도 클라우드에서 지워.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밤 안에. 저는 재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증거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더 깊이 묻힐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소등 후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지 못했습니다. 룸메이트 한 명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만약 경찰이 온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이가 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경찰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라질 수도 있어.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행 금지라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바깥 세상은 이제 이곳을 위험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건물의 문은 더 단단히 잠겼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켜졌지만 바람이 더 세차게 불어 꺼질 위기였습니다. 복도 너머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들이 순찰을 돌았습니다. 2시간마다 한 번씩. 오늘은 30분마다 지나갔습니다. 열쇠 소리가 철컹철컹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깥이 우리를 찾고 있다.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더 못 나간다. 10월 17일 새벽 2시 건물 전체가 잠들었을 때 저는 화장실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평소엔 발전기 돌아가는 웅웅거림이 들렸는데 그날 밤은 고요했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복도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틀 없는 벽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 엔진 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멈췄습니다.
대문 밖 어디쯤. 룸메이트가 속삭였습니다. 깨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것 봐. 차 여러 대 온 것 같아. 그가 말했습니다. 경찰일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희망을 품기엔 너무 많이 실망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 복도에서 발소리가 급하게 오갔습니다. 경비들이었습니다. 크메르어로 뭔가 외쳤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목소리엔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본관 쪽에서 박 팀장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기 다 회수해. 지금 당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비 둘이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핸드폰 내놔. 빨리. 우리는 침대 밑에서 업무용 단말기를 꺼내 건넸습니다. 경비는 검은 비닐봉지에 던져놓고 나갔습니다. 문이 다시 쾅 닫혔습니다. 자물쇠 소리. 4시쯤 건물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메르어, 그 다음 영어. 캄보디아 경찰입니다. 건물 안 모든 인원은 밖으로 나오십시오. 이것은 합법적 수색영장 집행입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경찰.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본관에서 이사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장 보여줘. 우리 정식 사업장이야. 불법 침입이면 소송 걸겠어. 확성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30분 드립니다. 문 열지 않으면 강제 진입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복도는 혼돈이었습니다. 경비들은 서류 뭉치를 들고 뒷마당으로 달렸습니다. 불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증거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교육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오지 마. 절대 나오지 마. 나가면 너희도 공범이야. 저는 룸메이트를 봤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다른 룸메이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문 잠겼는데. 그는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환풍구. 3층으로 올라가서 옥상 통풍구로 나가. 새벽 4시 45분, 우리는 침대를 쌓아 올렸습니다. 환풍구 덮개를 떼어냈습니다. 좁았습니다. 어깨가 겨우 들어갈 정도. 가장 마른 룸메이트가 먼저 기어 올라갔습니다. 저도 뒤따랐습니다. 덕트 안은 먼지투성이었고 숨쉬기 힘들었습니다. 3층 환풍구를 빠져나왔습니다. 비상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난간에 서자 건물 밖 풍경이 보였습니다. 경찰차 7대, 조명차 2대, 검은 방탄복 입은 경찰 20여 명. 대문 앞엔 방패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확성기가 마지막 경고를 울렸습니다. 시간 종료. 지금부터 강제 진입합니다. 쿵. 대문을 부수는 소리. 쇠가 비틀리는 소리. 그리고 함성. 들어가. 들어가. 경찰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옥상 난간에 매달렸습니다. 3층 높이. 뛰어내릴 순 없었습니다. 룸메이트가 소리쳤습니다. 외부 화장실. 거긴 창살 사이 틈 있어. 우리는 비상계단을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뒷마당, 외부 화장실 건물. 화장실 창문엔 녹슨 쇠창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쪽 모서리가 부식되어 휘어져 있었습니다. 룸메이트가 온 힘을 다해 당겼습니다. 삐걱, 창살이 더 벌어졌습니다. 나가. 빨리. 저는 몸을 비틀어 창살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옷이 찢어졌고 팔에 철 조각이 긁혔습니다. 박. 처음으로 단박기였습니다. 숲이었습니다. 야자수와 잡초. 발밑은 질퍽했습니다. 저는 건물 쪽을 돌아 대문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렸고 돌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뛰었습니다. 앞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강 파랑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사람 있어요.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다시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손전등 불빛이 저를 찾았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움직이지 마. 영어로 외쳤습니다. 저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저 피해자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셋, 넷, 5명. 방탄복에 헬멧, 권총.
한 경찰이 다가와 크메르어로 뭔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저 한국 사람이에요. 도와주세요. 그는 무전기에 뭔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짓했습니다. 이쪽으로 와. 저는 경찰을 따라 건물 앞마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엔 이미 6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인. 제 룸메이트들도 보였습니다. 경찰들이 한 명 한 명 신원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앉아. 경찰이 지시했습니다. 저는 다른 이들 옆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하지만 이상하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손목엔 수갑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자유롭지도 않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이 문을 나가면 진실이 따라붙을 것입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회색에서 주황으로 물들었습니다. 29일 만에 보는 새벽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18일 오전 10시 프놈펜 포첸통 국제공항. 저는 64명의 한국인과 함께 전세기 앞에 섰습니다. 경찰 호송, 양손엔 플라스틱 수갑. 범죄자처럼 묶인 채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29일 전 이곳에 내렸을 때 저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5월 1,000만 원, 새로운 시작, 빚 청산. 하지만 돌아가는 지금 제 손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권, 돈, 그리고 자존심마저 압수당한 채였습니다. 기내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64명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은 룸메이트를 봤습니다. 그도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뭐라고 말할까? 그가 작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시간 5시간. 그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일까요? 가해자일까요? 여권을 압수당하고 감금당했으니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28일 동안 1200통이 넘는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빼냈으니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젊은 직장인의 당황한 대답. 그들은 제 목소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속았습니다. 오후 4시 45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화물청사. 전세기가 착륙했습니다. 일반 승객이 이용하는 터미널이 아니었습니다. 따로 마련된 격리구역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고 경찰 20여 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씩 내리세요. 이름 확인합니다. 경찰이 명단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17번째. 성함이요? 김민준입니다. 경찰이 체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손가락이 가리킨 곳엔 임시조사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복도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었습니다. 셔터 소리, 마이크, 질문 세례. 피해자입니까? 가담자입니까? 보이스피싱 알고 했습니까?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저도 정리되지 않았으니까요. 조사실은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녹음기 1대. 조사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무표정한 얼굴.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갑은 그제야 풀렸습니다. 손목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 맞죠? 네. 2025년 9월 23일 캄보디아로 출국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목적이 뭐였습니까?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자리요. 고객센터 상담사로 채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여기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김민준 씨 명의 단말기로 발신된 건수 총 1212건. 이 중 47건이 개인정보 취득으로 이어졌고 14건이 실제 금전 피해로 연결됐습니다. 총 피해액 2,300만 원.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숫자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2,300만 원. 누군가의 월급, 누군가의 저축, 누군가의 생활비. 제가 전화 한 통 한 통 걸 때마다 그 너머엔 실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믿었던 사람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여권을 압수당하고 감금당했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압니다. 하지만 김민준 씨도 범죄에 가담한 건 사실입니다.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법적으로 이건 공범 관계입니다. 공범.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처벌받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한 일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와 같은 사람이 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사관이 처음으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당신의 선택부터 들려주세요.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됐습니까?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문자 한 통, 1,000만 원이라는 미끼, 푸놈펜행 비행기, 여권 압수, 철봉 체벌, 지하실로 끌려간 동료 그리고 탈출. 3시간 동안 진술했습니다. 조사관은 묵묵히 기록했습니다. 녹음기는 돌아갔고 제 목소리는 파일로 저장됐습니다. 살기 위해 팔았던 목소리, 이제는 증언이 됐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저는 임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인천 영종도의 한 모텔. 정부가 마련한 보호시설이었습니다. 방 하나, 침대 하나. 29일 만에 맞는 혼자만의 공간.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게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돌아옵니다. 휴대전화를 돌려받았습니다. 29일간 쌓인 알림. 부재중 전화 112통, 문자 308통. 대부분 독촉, 경고, 해고 통보. 하지만 그중 한 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민준아, 네가 어디 있든 살아만 있으면 돼. 엄마는 기다릴게.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깜포에서도 철봉에 매달렸을 때도 탈출할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문자 앞에선 무너졌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민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괜찮아? 다쳤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집에 갈게요. 며칠 뒤 검찰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신문, 참고인 조사, 증거 제출.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조직 구조, 교육 방식, 폭행 실태, 증거 인멸. 제 증언은 기소 자료가 됐고 다른 피해자들의 구명 자료가 됐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피해자이자 참고인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일부 통화건에 대해선 민사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한 대가니까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끄럽지만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수익 해외 일자리, 그 뒤엔 덫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절박한 사람들을 노리는 범죄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동시에 저는 제가 전화했던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를 드렸습니다.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 것입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증언하고 책임지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